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등이 제2요구에 따라 다시 표결에 들어가면 똘똘 뭉쳐 부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또다시 제2요구권 행사 절차를 밟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강력 규탄하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구민원 청문회, 류일인 방심위원장 등 핵심 증인들은 참석하지 않자 방심위 국정감사를 오는 21일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에 접어든 의정 갈등을 풀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인지, 곧 닥칠 겨울 의료 대란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더불어민주당 김윤 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등 3개의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재가만 남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서 반드시 폐기시키겠다며 재표결을 앞두고 당내 이탈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위헌성이 짙은 법안들이라며 대통령에게 제2요구를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권 퇴진 명분 쌓기로 이용된 새 법안들을 반드시 모두 폐기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에 맞서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를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가 대립하면서 당내에서 이탈표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직접 단결을 강조하며 단속에 나선 겁니다. 국회 재표결이 이르면 다음 달 4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총을 열어 법안 반대에 대한 당론 의견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역시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국회의장도 이제 좀 나서서 같이 노력하고 또 만나고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는 걸 토대로 해서 여야 의정이 모이는 날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민심이고 국민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고 거기에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동은 우원식 의장 제안에 따라 이뤄진 자리로 우 의장은 정부의 유연한 자세를, 한 대표는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 필요성을 강조한 건 대통령실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로 제기된 협의체 패싱 논란에 대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패싱 논란에 모든 것을 사극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등의 제2요구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가 권력기관이 김건희 여사 방탄에 동원되고 있다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국정농단 방조이자 민생 포기 정권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이 정쟁용으로 밀어붙인 위헌적 법률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수사를 막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이해 충돌이자 위헌이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탄식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이 언제부터 피해자에게 이렇게 관대했냐며 비난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묵인한다면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김 여사를 기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쌍특검법 처리를 놓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인 다음 달 10일까지는 재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법을 왜곡하는 건 범죄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당 지도부는 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위증교사 의혹 관련 녹취록을 짜깁게 한 건 증거 조작이자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위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전체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오는 11월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11월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두 재판의 판결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유희림 방심위원장이 불참하면서 야당은 별도의 방심위 국감을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과방위가 당초 오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진행하려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를 오는 21일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방심위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관련 청문회에 핵심 증인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딥페이크 관련 기자회견을 이유로 불출석한 데 따른 야당의 조치입니다. 결국 오늘 방심위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늘 이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하게 된 결정적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 의원들은 과방위가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과 현장 목소리는 외면하고 편파적으로 방송통신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방심위 단독 국감에 반발했습니다. 방심위를 하더라도 지금 방송통신에 관한 방송에 관한 국정감사 일정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할애하면 될 문제지. 청문회의 정당성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방심위 직원들이 청원인들을 불법 사찰한 것이 핵심이고 이 과정에 야당의 개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에 관한 정보를 몰래 파내서 그거를 언론에 흘리고 거기에 야당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도 지금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 행위를 그냥 눈 감으라고요? 수사하면 안 된다고요? 야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에게 청원을 넣도록 사주했는데도 조사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이를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강제 수사를 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희림 위원장은 경찰이고 어디고 한 번도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어요. 한편 과방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을 담은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과방위가 의결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기부와 방통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과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오늘 20팩 천재원 개건 기자와 함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면 2024년도 국정감사가 이제 막을 올리게 되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 눈여겨볼 이제 부분이 있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국회에서 이제 시도를 했었던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종이 사용 최소화를 추진한다면서요.
네, 이른바 종이 없는 국정감사,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우 의장은 각 상임위에 종이 없는 국감을 권고했고 상임위별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국회 방송 채널이나 유튜브 등에서 생중계하는 상임위 회의를 살펴보시면 의원 자리에 종이 자료가 수북이 쌓인 모습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많으면 수십 개의 피감기관 감사를 진행하는 국정감사 기간엔 이 자료들 더 많아지는데 정작 의원과 보좌진들은 노트북 등 전자문서 열람이 더 빈번합니다. 한 해 국감 자료를 인쇄하는 비용이 40억 원에 이르는 데다 여야 의원들도 종이 없는 국회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무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오늘 열린 복지위 회의에서도 박주민 위원장이 종이 줄이기에 동참해달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국회, 국정감사로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국정감사 기간에 종이에 드는 비용만 40억 원, 이 굉장했군요. 최근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에 참석시킬 증인과 이제 참고인 명단을 확정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이제 또 환노위에서는 아이돌 그룹 출신 뉴진스의 한이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요. 네, 국정감사는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일정인데요. 누구를 부르는가가 어떤 것을 물을지 드러내기 때문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부터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환노위는 증인 19명, 참고인 16명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는데 여기에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포함돼 화제가 됐습니다. 복지위는 증인 16명, 참고인 40명의 명단을 확정했는데요.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로 제시된 보고서의 연구자가 참고인에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대한의사협회와 환자단체 관계자, 응급환자 이송 관계자 등 의료 대란 관련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해수위는 증인과 참고인 44명을 채택했는데 산자위에 이어 쿠팡과 우아한 형제들 대표이사가 증인에 포함됐습니다. 정무위는 임종룡 우리금융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을 불러 최근 일어난 부정대출, 금융사고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 대상 기관 791곳 가운데 164곳 기관장이 의원 질의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어렵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정하는 만큼 효율적인 질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의결을 이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제2요구권 행사 이제 뭐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죠. 재표결 일정은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표결 처리 시한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인 10월 10일 선거법 공소시효 전에 표결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김 여사 특검법에 선거법 위반 의혹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이 이번 주 금요일인 만큼 민주당에선 주말인 다음 날 본회의를 열어서 재표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 의장은 표결에 대한 운영은 의장 몫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재표결에 대한 이제 수싸움도 치열하게 이제 벌이고 있는데 여당은 이탈표를 맞겠다. 야당은 국정감사 시작 전에 빠르게 이제 재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어요. 네, 여야는 특검법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무입니다. 무한 반복되고 있는 야당의 원내 정쟁 공세도 결국 그 목적은 정권 퇴진 빌드업입니다. 대통령부터 여당, 검찰과 경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기관이 김건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진짜 통치자는 누구인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재표결을 위해선 야권 전원의 찬성을 전제하고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김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할수록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되는 만큼 협치를 위한 한 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야 할 20대에 가족을 부양하며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돌봄 청년인데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이 부족해 국회가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돌봄 청년 기획보도 이소혜 기자가 전합니다. 2017년 주빈 씨는 갑작스레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을 위해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은 아버지의 간병비는 주사 한 대에 170만 원이 들 정도로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당시 나이는 20세.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가족을 짊어진 가장이 됐습니다. 아빠를 좀 살려야 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서울에 올라오고 또 막대한 병원비가 워낙 들다 보니까 저에 대한 거는 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들 때는 막 4일에 1,000만 원씩. 험난했던 지난 7년 동안 정부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기초수급자 경계에 있는 주빈 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었고 무엇보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최근까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취업할 시기에 취업할 수 있게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간병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삶을 좀 지속해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가족 돌봄 청년은 최소 1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 수준은 7단계 무반응 국가에 속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인식이 늦어지다 보니 정부도 최근에 들어서야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부터 일상 돌봄 서비스를 돌봄 청년에게 확대하고 청년 미래센터를 4개 지역에 시범 개소한 겁니다. 하지만 정책 초기 단계에서 여전히 수혜자가 많지 않고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다각도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러면 무조건 우리한테 연락해. 이런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갖고 있으면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가족을 돌보는 그 케어러에 대한 어떤 제도나 법률 근거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서 본다면 상당한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책이 미비한 가운데 지자체가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족 돌봄 청년에 생필품과 의료비 지원에 나섰고 광주 서구는 작년부터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지역마다 지원 대상의 범위나 지원 방안이 모두 다르고 예산에 따라 사업이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 지역이랑 상관없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이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위기청년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가족 돌봄 청년을 정책 대상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원 방안을 종합한 상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5년마다 세우고 실행계획은 지자체에서 세우고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한번 정립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들보가 될 청년이 위기인 시대. 가족 돌봄 청년이 독립적인 삶을 꾸리고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여야가 새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시바 차기 총리가 다른 일본 정치인들과 다르게 역사에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선출이 한일 관계에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과거사에 대해 충분한 사과로 유럽에서 선도국으로 자리 잡은 독일처럼 일본도 동북아에서 지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남동행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소속 의원 68명에게 호남을 제2지역구로 배정했습니다. 권성동, 윤상현, 윤재욱 의원 등은 광주를, 추경호, 김상훈 의원 등은 전북을,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은 전남을 제2지역구로 배정받았으며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낸 건 큰 의미가 있다며 당이 호남과 화합에 진심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당론을 결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현재 지도부가 금투세에 대한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로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국회로 돌아오는 일정들을 고려해서 금투세 논의를 위한 의총 일정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순사건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사건에 대한 법정 조사 기간 연장과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현행 여순사건법이 법정조사 기간 마감을 앞두고 있어 전체 신고 건수의 90% 정도가 조사조차 불가능하다며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를 규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9월 3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단일화 신경전입니다. 오늘 10월 16일이죠. 기초단체장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입니다. 두 당은 부산 보궐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위해선 후보 단일화가 필수라는 데 공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당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면서 각각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산 금정구에서 투표지가 인쇄되기 전에 또 이 선거 전이라도 반드시 단일화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심판하자. 조국 대표가 소탐 대신하지 마라. 큰 정치를 위해서 단일화하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얘기는 저는 진정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토론회 한 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특정 정당 후보가 사퇴하는 단일화는 반대합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후보 토론보단 경쟁력 수치를 기반해 후보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선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 조국혁신당은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류재성 후보가 단일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낸 만큼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 재보궐선거의 승패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선전을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두 당으로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후보 등록이 마감될 상황에서 혁신당은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10월 7일을 후보 단일화 기한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전투표를 하는 다음 달 11일과 재보궐선거 하루 전인 10월 15일까지도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여론조사 기반이냐, 정책 토론회를 통한 결정이냐, 단일화 후보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민주당과 혁신당, 양당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불붙은 증인 전쟁입니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냥해서 관련자들을 국회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반면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면서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자, 먼저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백수수 논란, 공천 개입과 노문 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를 포함한 증인 참고인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죠.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공청 개입과 같은 많은 의혹들이 털어내지 않고서 하는 공개 행보는 성남 민심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 국감이 완전히 정쟁의 장으로 지금 변질되어 갈 조짐이 보입니다. 서로 협상에 의해서 정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 나가는데 일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정쟁 목적으로 지금 정인을 채택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과 함께 문 전 대통령에 관한 의혹까지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이색 증인 채택도 눈에 띕니다. 과방위에선 역대 최대 규모인 161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는가 하면요. 환노위에선 따돌림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서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려면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합니다. 일부 상임위에서 아직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죠. 국회 출석 요구에 증인과 참고인들이 얼마나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이 내달 11일 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가지 쟁점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네. 오늘 정부가 제2요구안을 의결한 것 중 최대 관심사는 김 여사 특검법이었는데요. 우원식 의장은 내달 11일 전에 재표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도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면서 이탈표를 걱정하는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지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당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탈표도 특별히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의혹만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는데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쉽게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정쟁용으로만 의혹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는 민주당의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뉴스 브리핑 하실 때 이제 잠깐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하던 것 같은데 지금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혹은 의혹일 뿐이지 증거가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냥 겁박하고 창피 주기용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지난 그 선거법 위반 결심에 이어서 오늘 공판 결과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이제 검찰 양형표에 따른 3년 최고형을 검찰에서 구형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사필 규정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성하는 모습 하나도 없이 재판하는 내내 억울하다는 코스프레를 해왔고 국회의원과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는데요. 지금 이런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야당의 대권 주자이자 당 대표가 보여줄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이 지금 수년째 지금 끌고 왔는데 증인을 수십 명을 지금 채택을 해서 재판이 2년 가까이 끌고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을 볼모로 재판 지연이랑 자기네들의 지금 의석수를 가지고 완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기네들은 죄 없는데 억울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몰고 가는데요. 국민들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태까지 정가 사범에 민주당 대표 대권 주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의혹과 비리가 있었습니까? 지금 재판이 2개가 더 남아있는데요. 그 결과도 저는 검찰 구형도 마찬가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는 사과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령 해결의 돌파구는 없는 것인지 의대 교수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의료대란 대책특위의 김윤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제 현안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의료대란 해결의 이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이제 그 기대를 모았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제 독대가 이제 무산이 됐고. 네. 전공의들이 이제 병원을 떠나면서 의정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게 어느덧 연초 2월 20일 이제 겨울 끝자락이었네요. 네. 8개월째 접어든 의정 갈등. 의사 출신의 의원님은 현재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제가 지난 2월에 이제 어느 한 방송 토론회에서 이번 그 의정 갈등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 네. 뭐 가을까지도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불행한 예측을 했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그 예측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그 갈등이 굉장히 골이 깊어지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도 지금 같은 상황이 내년 3월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이상 뭐 가게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의료 대란을 보는 정부와 야당의 인식차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그 추석 연휴 때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야당 측에서는 응급실 사망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같은 통계를 두고 좀 해석과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답해야 될 질문은 의료 공백 사태로 치료를 제대로 받았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환자분들이 돌아가셨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응급실 사망 환자 수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절대적인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응급 사망 환자 수도 같이 준 것인데 사실은 줄어든 환자 수를 고려하면 사망률은 더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환자분들이 지금 의료 공백 사태로 더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절대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망자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부가 저는 말장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예, 왜냐하면 그 지금 경증 환자들로 하여금 뭐 본인 분할도 높이고 와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니 가능한 한 경증 환자 응급실 오지 마시라. 가더라도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 말고 동네 병원 가시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응급 환자 수가 한 20~30% 가량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환자의 대부분이 경증 환자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 절대 그 응급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따라서 준 것이지 환자 수를 응급 환자 수가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률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응급의료실이 이제 그 수용 환자가 지금 여건이 많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를 않다 보니까 응급 환자 수가 이제 적어진 것이다. 그것이 통계에 이제 혼선이 와서 양쪽 간의 이제 통계 수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군요. 네, 그렇지만 결국은 그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응급 환자 수는 늘었고 그게 사망률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점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예. 그런 말씀이신 네. 건데요. 의료계에서는 정말 두려운 시기가 다가오는 겨울이다. 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겨울 최악의 의료 대란이 온다고 하고 있는데 네. 좀 우리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 응급실, 중환자실 그리고 이제 암과 같은 중증 환자의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전체 그 평상시에 있던 그 병원의 의사들을 응급실, 중환자실, 중증 환자 보는데 더 많이 배치를 하면 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 큰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이제 전문의의 숫자가 한 3만 명쯤 되는데 기존에 전공의들이 떠나서 생긴 응급실의 의사 수의 감소가 한 400명쯤 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 3만 명 중에 일부를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메꾸도록 또 응급 환자가 오더라도 응급실에서 잘 진료를 하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나 시술이 필요한 환자,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소위 우리가 최종 진료라고 하는 뭐 외과 의사, 뭐 내과 의사 이런 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건데요. 네. 그런 최종 진료과의 의사 숫자를 동시에 늘리는 일을 좀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지금 현재 뭐 수가도 건강보험 진료비도 올려주고 뭐 병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지원금도 주고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네. 그것으로 일부 아마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제도를 고치고 그 네.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 개정까지 이어져서 병원들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3년 뒤에도 더 많은 전문의를 응급실에 응급 환자 진료에 고용해도 안정적으로 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려했던 이제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암과 이식 수술이 이제 쌓여가고 있고 네.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 역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의료 공백 장기화로 생긴 문제들 어디부터 우리가 좀 손을 대하고 그 가장 시급한 조치는 어떤 겁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응급실, 중환자실 그리고 중증 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게 저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그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촉발된 전공의들의 이탈로 나타난 위기이긴 하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형 병원의 환자의 쏠림,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나 중증 환자 진료를 소홀히 하고 돈이 되고 병원이 하기 쉬운 진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운영돼 와서 네. 그 24시간 365일 운영돼야 되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같은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겨우겨우 운영되어 왔던 것이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중증 환자 진료, 필수 진료 중심으로 좀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네. 그런데 그 돌파구로 여겨졌었던 여야 의정 협의체가 또 난항을 겪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정부를 뺀 여야 의협의체 그리고 2025년에 또 증원 재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네. 네, 지금 입장 좀 어떠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는 뭐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듯이 이미 이제 좀 구성 자체가 어려워진 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는 2025년 2,000명 그 증원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고 또 의사들도 그 정원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벼랑 끝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협의체 구성이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협조를 안 하니까 정부 빼고라도 좀 뭘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여야 의협의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를 빼놓고 얘기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키를 다 쥐고 있는 상태에서 예, 그 아무리 여야가 그 협의를 해서 법을 만들고 뭐 예산을 배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당장 실행하는데 정부가 빠져 있으면 실행이 지연될 수도 있고 담보될 수도 어렵기 때문에 여야의 협의체라고 하는 거는 답답하니까 한 얘기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특위 산하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 요걸 또 발표를 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 추계기구는 협의체와 별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사실상 그 한동훈 대표 협의체는 동력을 잃었다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의원님께서 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사실은 그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두 가지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의대 정원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의료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여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 의정 협의체는 이 협의의 조건이 되는 정원 조정의 문제에 여지를 두지 않으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의 출범을 무산시켜 놓고 네. 거기서 다루기로 한 또 다른 의제였던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또 추계기구를 네. 세우겠다고 하는 거는 네. 이 정부와 여당 사이에 지금 불협화음 때문에 이 의정 갈등이 더 꼬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상당히 이제 뭐 꼬여 있고 그 해법을 찾기가 뭐 상당히 힘든 그 상황인데 정부는 강행 의지 그리고 의료계는 뭐 증원, 원점, 재검토, 백지화 이거 이제 서로 이제 뭐 그 완전 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제 의원님이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로서의 이제 일원으로서 네. 현장을 직접 다니셨고 또 의원님께서 이제 토론회도 여러 차례 이제 여셨는데요. 의정 갈등의 해법 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참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는 2,000명 증원, 2025년도 증원 절대 손 못 댄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의사들은 2025년 정원 조정되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그 두 주체의 치킨 게임 때문에 지금 갈등 국면을 풀 수 있는 돌파구가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2025년 정원이라고 하는 그 의제가 네. 이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질 때, 그러니까 정시 입시가 시작되고 더 이상 뭐 2025년 정원을 조정할 가능성 자체가 사라질 때 오히려 자연스럽게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될 새로운 계기가 열릴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이번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할 때 그 예를 들면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의 참여를 반드시 조건으로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 그 두 주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원 조정이나 의료 개혁의 문제, 현재 겪고 있는 의료 대란을 해결할 방안을 아예 논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의 논의는 저는 국민 전체의 참여를 전제로, 그러니까 환자도 참여하고 노조도 참여하고 의사 아닌 다른 의료인들도 참여하는 형태로 네. 보다 폭넓은 그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서 의료 개혁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의사들도 거기에 참여할 동기가 더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 본인들이 빠지면 본인들 입장에서도 불안하고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꼭 의사들의 참여 또는 의협 전공의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아는 사회적 공론화 논의기구 같은 것을 만드는 시도가 저는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정 갈등 의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게 또 그 지역의 의료 격차 해소 문제가 네.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역에서 굳이 서울로 와서 좀 의료를 찾지 않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네트워크 시스템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필수 의료 강화 특별법이라고 네.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핵심은
그 대학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이 그 주변에 있는 종합병원, 작은 병원들과 협력해서 지역의 필수 의료 환자의 진료를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은 대학병원과 동네 병원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인력이 부족한 의사 인력이 분산되기도 하고요. 이제 작은 병원에서 우리가 환자를 보다가 조금 상태가 나쁘거나 우리가 치료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환자면 네. 대학병원에서 받아주면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대학병원이 받아줄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환자를 응급 환자를 진료를 거부하기도 네. 하고요. 또 힘을 합쳐서 그 지역의 환자를 다 우리가 책임지고 진료하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지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운영되는 방식이 마치 육상처럼 모두가 무한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라면 네. 저희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축구나 뭐 농구처럼 팀 스포츠로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 그러니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과 작은 동네 병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지역의 환자를 책임지는 방식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주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보건복지위는 의정 갈등 또 연금 개혁 같은 그 쟁점 외에도 현안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의원님이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주요 현안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문제들에 좀 어떻게 또 준비하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의료 공백, 의료 대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환자들의 그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 문제를 축소하고 덮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리려고 하고요. 그걸 단지 이제 정부를 뭐 공격하고 비판하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정부가 해결하도록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필수 의료 강화 특별법처럼 네. 여러 법안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그 법 저희가 제안하는 법 또 다른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법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면 지금의 의료 대란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좀 국민들께 잘 설명하고 실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께서는 그 30여 년 동안 네. 보건 의료 분야에 계셨죠. 정확히 몇 년이죠? 제가 대학에 대학 교수 생활을 시작한 게 2000년이니까요. 2000년이군요. 뭐 한 4년쯤 네. 됐고요. 네, 실제로 그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한 거는 이제 1990년부터라서 한 30여 년. 30여 년 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책 제안을 해주시고 또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시고 방송 출연도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는 직접 국회에 입성을 해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정책을 실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좀 지향하셨던 가치관 그리고 지향점들을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차츰차츰 실현을 해나가실 계획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수로 전문가로 이제 제가 일을 할 때는 제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또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어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동료 의원들을 잘 설득해야 선배 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그런 일들이 또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회 내에서도 설득과 설명과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정 갈등 해법과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 쟁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의훈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